내 이름은 방은채. 신촌에 있는 한 피부과 의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오재훈과 4년을 연애하면서 나는 내가 참 성실하고 착한 남자와 결혼하는 줄 알았다.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움켜쥐고 내 월급 통장 내놓아라 라고 소리치던 그 순간까지는 말이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나는 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니라 끔찍한 덫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는 내 월급 통장을 노렸고 시누이는 내 혼수를 탐냈다. 심지어 시아버지는 이미 내 명의를 도용해 전세 자금 대출까지 받아 쓴 상태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집구석에는 단 한 명도 정상적인 인간이 없었다. 그들은 나 방은채를 만만한 밥으로 여겼겠지. 하지만 푹 익어버린 홍시는 땅에 떨어질 때 그들의 새하얀 옷을 온통 붉고 끈적하게 망쳐놓는 법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치. 약간 젖어있는 하얀 셔츠깃 위로 다리미 밑판이 닿으며 미세한 마찰음이 피어올랐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자리한 이 다세대 주택은 무척이나 낡았다. 은채가 새들어 사는 이 12평짜리 방은 화장실 플라스틱 문 아래쪽이 뒤틀려 아무리 힘을 주어도 꽉 닫히지 않았다. 12월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 좁은 문틈을 타고 들어와 발목을 핥아대고 있었다. 그때 침대 시트 위에 엎어둔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이 켜지며 어두침침한 방구석에 네모난 푸른 빛이 번졌다. 은채는 다리미를 옆으로 세워두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시누이 오수빈이 가족단체 채팅방에 보낸 메시지였다. 새언니, 내일 결혼식에 그쪽 하객은 몇 명이나 와요? 우리 엄마가 하객 너무 적으면 식장이 텅 비어 보여서 엄청 초라할 거라고 하던데. 메시지 뒤에는 입을 가리고 얄밉게 킥킥 웃는 노란색 캐릭터 이모티콘이 바짝 붙어 있었다. 은채는 답장을 치지 않았다. 그녀는 시선을 내린 채 입을 틀어막은 그 만화 같은 얼굴을 빤히 응시하며 숫자를 셌다. 1초, 2초, 3초 이내 화면이 꺼지고 다시 새까만 유리판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남기지 않은 채 다시 다리미를 집어들고 셔츠의 거친 주름을 꾹꾹 눌러 다렸다. 우리 엄마가. 이 네 글자는 마치 끈적끈적한 무력 같아서 튀어나올 때마다 거절할 수 없는 징그러운 다정함과 뻔뻔함을 동반했다. 이 집안 사람들이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건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그 전세 아파트에서였다. 은채가 예비 시어머니 강정희의 집으로 처음 밥을 먹으러 갔던 날이었다. 강정희는 보글거리는 파마머리를 정갈하게 빗어넘긴 56살의 전형적인 전업주부였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은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TV 장식장 위에 놓인 어마어마하게 큰 최신형 초슬림 대형 TV였다. 심지어 모니터 테두리에는 공장에서 붙여나온 보호 필름조차 채 뜯기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은채가 물을 꺼내려 주방으로 가 양문형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텅 빈 내부에서 썰렁한 냉기만이 훅 끼쳐왔다. 그 널찍한 선반 위에는 소주 몇 병과 딱딱하게 굳어버린 떡 반 봉지, 그리고 바닥을 드러낸 반찬통 몇 개가 전부였다. 강정희가 주방으로 따라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닫더니 은채의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오랜 세월 살림을 해온 탓에 거칠고 뜨끈한 온기가 느껴지는 손바닥이었다. 우리 은채. 강정희는 은채의 손가락을 주물럭거리며 눈가에 주름이 지도록 활짝 웃어 보였다. 신촌에 있는 피부과 수간호사라고 했지? 한 달에 얼마나 버나? 400만 원, 500만 원. 은채가 미쳐 입을 떼어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강정희는 혼자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내쉬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우리 재훈이는 학원에서 시간 강사 뛰느라 한 달에 고작 200만 원 남짓 벌잖니? 지금 사는 이 집도 전세라 매달 생활비 메꾸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휠 지경이야. 너희들 나중에 결혼하면 살림살이 엄청 팍팍할 텐데.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거칠거칠한 손가락으로 은채의 손등을 톡톡 두드리며 아주 자애로운 목소리를 냈다. 그래도 걱정 마라. 돈 관리는 이 애미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내가 평생 집안 돈줄 쥐고 살아와서 아끼는 데는 선수잖니. 요즘 젊은 애들은 돈 모을 줄을 몰라서 안 돼. 나한테 딱 맡겨둬라. 몇 년 안에 아파트 계약금 번듯하게 모아줄 테니. 당시 은채는 예비 며느리로서 갖춰야 할 예의를 지키며 웃음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강정희가 자신의 손을 쥐고 있는 그 손목으로 자꾸만 미끄러졌다. 그곳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시계판 테두리에 박힌 큐빅은 마감이 형편없었고 심지어 두억에는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어 천장 조명을 받을 때마다 싸구려 쇠붙이 특유의 천박한 광택을 번쩍거렸다. 그 작통 시계에 비뚤어진 큐빅이 12월의 겨울밤 12평짜리 자취방에서 갑자기 스마트폰 화면 속 입을 틀어막고 웃던 그 이모티콘과 스르륵 겹쳐졌다. 은채는 다리미 플러그를 꽂고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를 간이 옷장에 걸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 같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오후 은행 창구에서 겪었던 일만이 빙빙 돌고 있었다. 결혼식을 불과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그녀는 신혼집 전세 자금 대출 서류를 마무리하기 위해 일부러 반차까지 내고 은행을 찾았다.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려 창구 앞에 앉아 신분증을 내밀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절차처럼 보였지만 맞은편에 앉은 은행 직원이 그녀의 신분증을 리더기에 꽂고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린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굳어버렸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에는 직업적인 확인 절차를 넘어선 일말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방은채 고객님. 고객님 명의로 이미 전세 자금 대출이 실행된 건이 하나 조회되는데요. 대출 금액은 7천만 원이고 담보물은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혹시 최근에 본인이 직접 서류 작성하신 적 있으십니까? 창구를 가로막은 투명한 아크릴 가림막은 너무나 깨끗해서 은채는 그 유리에 반사된 자신의 입술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녀는 사포 두 장이 맞비벼지는 것처럼 쩍쩍 갈라진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7천만 원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요. 현재 대출금 지급 완료 상태로 뜹니다. 직원은 말의 속도를 늦추며 모니터를 그녀 쪽으로 살짝 틀어주었다. 본인이 신청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은채는 회전 의자에 뻣뻣하게 굳은 채 앉아 턱관절이 아플 정도로 이를 꽉 악물었다. 그녀는 그 돈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광명시에 있는 어느 아파트가 자신의 담보를 필요로 하는지 더더욱 알지 못했다. 그녀는 직원에게 상세 내역서를 출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복합기가 징징거리며 종이를 토해내는 기계음이 고요한 은행 객장 안을 날카롭게 찢어놓았다. 그녀는 잉크의 미열이 아직 남아있는 A4 용지를 받아들고 빼곡하게 채워진 표안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비상 연락망과 대리 신청인 란에 너무나도 또렷하고 정갈하게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다. 오성혁. 오재훈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은채는 자신이 어떻게 은행 밖으로 걸어 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는 반듯하게 접힌 그 출력물을 쥔 채 계단을 따라 광화문역 지하로 내려갔다. 그리고 승강장에 놓인 플라스틱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하철이 몇 번이나 승강장으로 들어왔다 나갔고 경고음이 울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밀려 들어가기를 반복했다. 터널 안에서는 쇠비린내가 섞인 서늘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왔다. 그녀는 그 상태로 무려 40분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당장 전화를 걸어 따져 묻지도 않았다. 12월의 서울 지하철 승강장은 그리 추운 편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뼛속 마디마디로 차가운 얼음물이 스며드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그날 밤 오재훈은 편의점 도시락 2개를 비닐봉지에 달랑거리며 신촌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겉옷을 훌렁 벗어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며 학원원생들이 얼마나 말썽인지 늘어놓기 시작했다. 은채는 식탁 앞에 앉아 그가 능숙하게 도시락 뚜껑을 열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재훈 씨, 그녀가 입을 열었다. 크지도 않고 높낮이도 없는 목소리였다. 왜? 오늘 은행 일은 잘 처리했어. 재훈은 전자레인지 타이머 숫자를 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은채는 그 A4 용지를 식탁 한가운데로 밀어놓았다. 종이가 밥상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마찰음을 냈다. 뒤를 돌아본 재훈의 시선이 종이 맨 위에 찍힌 은행 로고에 닿는 순간 그의 움직임이 일순간 멈칫했다. 그는 다가와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은채가 예상했던 충격이나 당황스러움 대신 너무나도 능숙하고 여러 번 연습해본 듯한 뻔뻔한 달램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오늘 저녁 반찬 메뉴를 이야기하듯 가벼운 말투로 짓거렸다. 우리 아빠야? 광명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확 올려달라고 하잖아. 아빠가 지금 신용 한도가 꽉 차서 임시로 자기 명에 좀 쓴 거야. 걱정 마. 계약 만료되면 바로 갚을 거니까 자기 신용 등급엔 절대 문제 없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하며 그는 평소처럼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은채는 고개를 살짝 비틀어 그 손길을 피했다. 재훈의 손이 허공에 붕 떴고 민망함에 그의 손가락 관절이 미세하게 구부러졌다. 내 신분증 사본 은채는 그의 눈동자를 직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물었다. 당신 언제 아버님한테 넘겼어? 만약 생판남이 신분증을 훔쳐갔다면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본인 인증과 완벽하게 구비된 신분 증명 서류가 필요했다. 명의자인 그녀 모르게 이 모든 과정을 프리패스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뿐이었다. 허공에 맴돌던 재훈의 손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어 무릎 위에 올리곤 두어 번 비벼댔다. 공간에 무거운 정적이 5초 동안 짓눌렀다. 땡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전자레인지가 조리 완료를 알렸지만 그 소리는 마치 폭탄 타이머가 종료되는 소리처럼 들렸다. 은채야, 재훈의 목소리가 훅 낮아졌다. 이번에는 묘하게 책망하는 듯한 억울하다는 뉘앙스마저 섞여 있었다. 우리 이제 곧 부부 될 사이잖아. 가족끼리 왜 이래? 아빠도 다 우리 식구들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잠깐 융통하신 건데 넌 꼭 그렇게 야박하게 선을 그어야겠어? 은채는 그의 두 눈을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평소에는 그저 순박하고 사람 좋아 보이던 그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밑바닥의 민낯을 보았다. 예비 신부를 속였다는 죄책감도 남의 명의를 함부로 도용했다는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눈앞에서 거짓말이 들통나자 어떻게든 이 상황을 구렁이 담 넘듯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짜증과 당혹감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랬구나. 이 자식은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묵인하고 동조하고 심지어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야. 은채는 식탁 위의 종이를 다시 반듯하게 접어 가방 안에 챙겨 넣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더 덧붙이지 않은 채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얼음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결혼식 장소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어중간한 규모의 웨딩홀이었다. 5성급 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도 고급 야외 예식장의 풍성한 생화 장식도 없었다. 복도에 깔린 카페트는 워낙 연식이 오래되어 본래의 와인색이 칙칙하게 죽어 있었고 구두를 딛고 걸을 때마다 그 밑에 깔린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에 감촉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2층 신부 대기실 안은 독한 헤어스프레이의 끈적한 냄새로 가득 찼다. 은채는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벽쪽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헬퍼 이모가 그녀의 면사포를 매만지는 중이었다. 바로 옆 화장대 쪽에서 파우치 지퍼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콧노래가 들려왔다. 신우이 오수빈이 원래 신부가 앉아야 할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 은채가 피부과에서 직접 가져온 고급 에스테틱 전용 파운데이션을 메이크업 스펀지에 듬뿍 짜내고 있었다. 수빈은 올해 24살,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었지만 온몸에서는 일찍부터 새속에 찌든 영악함이 줄줄 흘렀다. 그녀는 오늘 몸선이 짝 붙는 최고급 트위드 원피스를 차려입고 왔다. 수빈이 머리를 휙넘기며 팔을 들어 올린 순간 은채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그녀의 겨드랑이 쪽 안감에 하얀색 상품 가격표가 아직 떼어지지도 않은 채 달랑거리고 있었다. 가격표에 찍힌 숫자는 너무도 선명했다. 89만.
89만 원짜리 원피스. 거울을 통해 은채와 눈이 마주친 수빈은 남의 비싼 화장품을 허락도 없이 훔쳐쓰다 들킨 사람치고는 단 1%의 민망함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휙 돌아서더니 입을 쩍 벌리고 과장되게 웃어 보였다. 눈웃음이 반달 모양으로 휘어졌다. 새언니, 이 파운데이션 진짜 짱 좋다. 커버력 대박인데? 내가 아까 실수로 반병이나 써버렸는데 괜찮죠? 어차피 언니는 오늘 화장 다 끝났잖아. 수빈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유리병을 찰랑찰랑 흔들어 보이더니 화장대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은채는 그 89만 원짜리 원피스를 빤히 바라보며 좁아터진 자취방에서 돈 타령을 늘어놓던 강정희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가난, 팍팍한 살림, 쪼들리는 형편, 눈물 콧물 쏙 빼며 가난을 호소하던 그 모든 징징거림의 이면에는 결국 남의 피를 쪽쪽 빨아먹어 자신들의 얄팍한 허영심을 채우겠다는 기생충 같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썩 은채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서늘해서 복도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하객들 소리에 묻혀버릴 정도였다. 그녀는 시선을 거두고 거울 속에 비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틀어 올려진 자신의 머리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오전 11시 30분, 예식이 막을 올렸다. 식장 안에는 대략 150명 남짓한 하객이 들어차 있었다. 양가의 하객 수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은채 측 좌석 구역에는 고작 20명 남짓한 지인들만이 듬성듬성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부모님은 오래전 이혼했고 아버지는 연락조차 끊긴 지 오래였다. 대구에서 조그만 옷 수선집을 홀로 꾸려가고 있는 어머니만이 오늘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홀로 올라와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 어머니는 지금 신부 측 맨 앞줄 혼주석에 앉아 계셨다. 미리 정성껏 다림질에 입고 온 짙은 남색 정장이었지만 소매와 팔꿈치 언저리에는 수백 번은 세탁한 듯 닳고 닳아 번들거리는 낡은 태가 역력했다. 어머니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무릎 위에 올려둔 까만 손가방 손잡이를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꽉 틀어쥐고 계셨다. 핏기가 가실 정도로 힘이 들어간 마디 굵은 손가락이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얼마나 위축되고 외로우신지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반면 중앙 버진로드를 사이에 둔 건너편 시댁 쪽 구역은 그야말로 돗대기 시장을 방불케 했다. 강정희는 비싼 돈을 주고 대여한 화려한 고급 한복을 펄럭이며 사람들 사이를 휘젓고 다녔다. 동네 미용실 아줌마들,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들,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들까지 수백 명이 좌석을 꽉꽉 채우다 못해 뒤쪽 통로까지 병풍처럼 서 있었다. 호탕한 웃음소리, 과장된 인사말, 그리고 식장 밥값이 비싸네 어쩌네 떠들어대는 소리가 뒤엉켜 마치 시골 장터에서 벌어지는 잔치판 같은 소음이 홀을 윙윙 울렸다. 예식장 입구 대기 공간에 선 은채는 반투명한 실크 휘장 너머로 이 잔인하고도 노골적인 대비를 두 눈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물을 잔뜩 머금은 무거운 스펀지 수십 개가 명치를 짓누르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왔다. 웅장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앰프를 타고 홀 전체로 퍼져나갔다. 은채는 재훈의 팔짱을 끼고 퇴장하여 연회복으로 갈아입은 뒤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순서를 위해 다시 버진로드 앞에 섰다. 원래 식순대로라면 이 타이밍에는 신랑 측 어르신 한 분이 단상에 올라와 덕담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맞았다. 그런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단상 옆으로 걸음을 옮기는 찰나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강정희가 엉덩이를 튕기듯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펑퍼짐한 한복 치맛자락을 양손으로 치켜들고는 씩씩거리며 맹렬한 속도로 단상 계단을 성큼성큼 밟고 올라갔다. 사회자는 흠칫 놀라 손에 든 대본을 황급히 뒤적였다. 사전에 전혀 조율되지 않은 돌발 상황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상대가 다름 아닌 오늘의 혼주인 신랑의 어머니였기에 사회자는 어색한 자본주의 미소를 지으며 순순히 마이크를 넘겨주었다. 마이크를 낚아챈 강정희는 다짜고짜 마이크 헤드를 손바닥으로 툭툭 쳐댔다. 퍽퍽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스피커를 찢을 듯 증폭되어 나오자 시끌벅적하던 장내에 서서히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는 목을 한번 헛기침으로 가다듬더니
마치 천하를 호령하는 승리자라도 된 양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귀한 아들 재훈이의 결혼식에 발걸음해 주신 동네 어르신들, 일가 친척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상 아래에서 성에 없는 박수 소리가 짝짝 울려 퍼졌다. 강정희의 입가에 맺혀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녀는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고 장내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을 수밖에 없도록 아주 엄숙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선포하듯 말을 이어나갔다. 우리 오씨 집안은 아주 뼈대 있고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몇십 년을 이어져 내려온 엄격한 법도가 하나 있지요. 바로 새 며느리가 집안에 발을 들였으면 그 즉시 월급 통장을 시어머니인 제게 고스란히 바치고 제가 집안의 모든 재정을 통합해서 관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객석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은채의 어머니는 손가방을 쥐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스러운 얼굴로 단상을 올려다보았다. 이건 절대 며느리를 쥐어짜고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강정희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공간을 압도하며 울렸다. 요즘 젊은 것들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헤프게 쓰고 다녀서 살림을 꾸릴 줄을 몰라요. 애미인 제가 딱 틀어지고 통제해줘야 가정이 평안하고 이 어린 부부의 미래가 탄탄해지는 겁니다. 그녀는 갑작스레 몸을 획 틀어 맨 앞줄을 지나쳐 단상 옆에서 하객 인사를 준비하고 서 있는 은채를 향해 독사처럼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냈다. 그리고는 짝퉁가르띠에 시계가 번쩍거리는 그 손을 앞으로 쭉 뻗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까딱거렸다. 방은채, 강정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치솟았다. 거기에는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과 시건방진 위협이 끈적하게 배어 있었다. 오늘 이 성스럽고 기쁜 날, 여기 모인 모든 어르신들과 하객들 앞에서 내 월급 통장 당장 애미한테 내놓아라.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면 그건 나를 시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늘 같은 어른에게 몹쓸 불효를 저지르는 짓이다. 마지막 불효라는 단어에 어마어마한 액센트가 찍혔다. 그녀의 호통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른쪽 세 번째 줄에 무리지어 앉아있던 중년 여성들보나 많아 강정희가 다니는 교회의 권사님들이 틀림없었다. 이 우렁찬 손뼉을 치며 호응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과장된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옳소. 그게 근본 있는 집안 법도지. 요즘 세댁들은 기강을 꽉 잡아놔야 돼. 박수갈채는 마치 전염병처럼 식장 안을 집어삼켰다. 150쌍이 넘는 번들거리는 눈동자들이 일제히 단상 옆에 선 방은채의 얼굴로 날아와 꽂혔다. 은채는 조명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바로 옆에는 턱시도를 빼입은 오재훈이 서 있었다. 재훈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그 역시 엄마가 이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폭탄을 터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눈치였다. 그는 슬그머니 은채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더니 팔꿈치로 그녀의 옆구리를 툭툭 치며 입 모양을 벙긋거렸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게 바짝 엎드린 찌질하기 짝이 없는 속삭임이었다. 은채야, 제발 분위기 파악 좀 하고 여기서 분란 일으키지 마. 일단 지갑에서 카드 꺼내서 드리는 신용이라도 해. 무조건 맞춰드려. 시 끝나고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서 다시 뺏어다 줄 테니까. 끝나고 다시 뺏어다 주겠다고? 은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난 4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켰던 남자의 면상을 뜯어보았다. 아버지가 며느리 될 사람의 신분증을 몰래 훔쳐다 7천만 원짜리 사기 대출을 받았을 때도 이 새끼는 옆에서 바람잡이 노릇을 했다. 그리고 지금 제 엄마가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를 공개 처형하며 월급을 강탈하려 드는 이 순간에도 이 새끼는 여전히 일단 신용이라도 해라며 비겁하게 숨어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었다. 은채의 입술 사이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입꼬리가 스르륵 말려 올라가며 서늘하고 명확한 호를 그렸다. 억지로 짜낸 쓴웃음도 극도의 분노로 인한 경련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 구역질 나는 연극의 실체를 완벽하게 깨닫고 짓눌려 있던 마지막 족쇄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소름 끼치도록 가벼운 해방의 미소였다. 홍 씨는 이미 푹 썩어 문드러졌다.
어차피 땅에 떨어질 운명이라면 아주 산산조각을 내서 사방에 진흙탕을 만들어주마. 그녀는 자신을 말리려 뻗어오는 재훈의 손을 벌레 보듯 뿌리치고는 단상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내디뎠다. 또각, 또각. 하이힐의 뾰족한 굽이 나무 바닥을 찍어 누르는 묵직하고 단호한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시끌벅적하게 들끓던 식장 안의 소음은 은채가 단상을 향해 걸어 올라가는 그 서늘한 기세에 눌려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체구 작은 수간호사가 잔뜩 겁을 집어먹고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며 지갑을 꺼내는 꼴을 구경하기 위해 목을 빼고 있었다. 은채는 강정희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반 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는 강정희가 꽉 쥐고 있던 마이크를 그대로 잡아챘다. 동작은 거칠지 않았으나 감히 뿌리칠 수 없는 완력이 실려 있었다. 어머니 은채의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명료했으며 단 1mm의 떨림조차 섞여 있지 않았다. 램프는 그녀의 서늘한 목소리를 예식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꽂아 넣었다. 방금 제 월급 통장, 당장 내놓으라고 하셨죠? 강정희는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은채의 태도에 당황한 듯 볼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시건방진 며느리를 훈계하는 전형적인 시어머니의 반말로 쏘아붙였다. 그래. 이제 집안 어른 무서운 줄 알겠으면 잔말 말고 얼른 내놓아라. 알겠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투는 소름이 돋을 만큼 상냥했다. 어머니께서 굳이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으니 저도 통장을 넘겨드리기 전에 어머니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할 문서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확인부터 해주시죠. 그녀는 드레스에 숨겨진 주머니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더니 여러 번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A4 용지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은행에서 출력해온 바로 그 전세 대출 내역서였다. 오늘 이 완벽한 무대를 위해 그녀는 드레스 안에 이 종이를 숨겨둔 채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은채는 종이의 끝자락을 두 손가락으로 쥐고 허공을 향해 스냅을 주어 쫙 펼쳤다. 펄럭 하는 소리와 함께 강정희의 눈앞에 하얀 종이가 펼쳐졌다. 흑백의 잉크로 빼곡하게 인쇄된 표창장 같은 숫자들은 화려한 예식장 조명 아래서 더욱 뚜렷하고 잔인하게 번쩍였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채는 마이크를 입술 가까이 바짝 끌어당겼다. 상냥했던 목소리는 순식간에 시퍼런 칼날로 돌변하여 턱턱 막히던 공기를 단숨에 두 동강 냈다. 이 서류에 적힌 제 명의를 도용해 몰래 받아간 7천만 원짜리 전세 자금 대출. 대체 어느 도둑놈이 제 신분증을 훔쳐다 버린 짓입니까? 식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다. 뒤쪽에서 수군거리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던 사람들마저 돌부처처럼 굳어버렸다. 강정희의 얼굴 근육이 기괴하게 실룩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종이 위에 인쇄된 숫자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었고 동공은 공포로 팽창했다. 뇌회로가 완전히 정지된 듯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던 그녀는 이내 이성을 잃고 발작하듯 종이를 찢어버리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은채는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다. 그녀는 사뿐하게 반걸음 뒤로 물러섰고 종이는 강정희의 허연 손가락 끝을 스치며 허공을 갈랐다. 단상 아래에서 세상에 어머나 하는 웅성거림이 벌집을 들쑤신 듯 폭발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수군거렸고 며느리 기죽이기를 구경하려던 신나는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으로 변해버렸다. 맨 앞줄 혼주석 한가운데 뒷짐을 진 채 험악하게 무게를 잡고 앉아있던 시아버지 오성혁. 그의 낯빛은 이미 시뻘겋다 못해 검푸르게 질려 있었고 피가 거꾸로 솟은 듯 목줄기에 시퍼런 핏대가 툭툭 붉어져 나왔다. 그는 고개를 푹 수그린 채 태평양 같은 어깨를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 밑바닥을 뚫고 쥐구멍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어 하는 꼴이었다. 은채는 종이를 치켜든 채 더 이상 강정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매서운 시선은 단상 아래쪽을 향해 쫙 내리꽂혔다. 어머니께서 요구하신 제 월급 통장, 매달 480만 원이 정확하게 꽂히는 통장입니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쇠망치처럼 하객들의 고막을 때려 박도록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했다. 어머니, 하나만 여쭙죠. 제 월급 통장을 빼앗아 가시면 그 돈은 대체 어디부터 메꾸실 작정이십니까? 아버님이 며느리 몰래 제 이름 팔아먹고 빼돌린 저 7천만 원짜리 대출금 이자 갚는데 쓰실 겁니까? 아니면 저기 앉아있는 아가씨가 오늘 입고 온 89만 원짜리 명품 트위드 원피스 카드값 메꾸는데 쓰실 겁니까? 그녀의 서늘한 시선은 두 번째 줄에 앉아있던 오수빈의 얼굴에 정확히 조준되었다. 팔짱을 낀 채 희죽거리며 팝콘을 뜯듯 상황을 즐기고 있던 수빈의 자세가 순식간에 통나무처럼 빳빳하게 굳어버렸다. 은채의 폭탄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100여 명의 하객들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스포트라이트처럼 쏟아졌다. 수빈의 얼굴에 걸려있던 조롱 섞인 웃음은 급속 냉동된 것처럼 흉측하게 멈춰버렸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양팔을 겨드랑이에 바짝 붙이며 아직 떼어내지도 못한 하얀색 가격표를 필사적으로 감추려 낑낑거렸다. 하객석 어딘가에서 푸흡하고 참지 못한 비웃음 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도 상황의 엽기성에 질린 듯 금세 쏙 기어 들어갔다. 단상 위의 강정희는 그야말로 실성하기 직전이었다.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틀어 올렸던 머리채는 아까 종이를 뺏으려 허우적대다 한 움큼 흘러내려 미친 여자처럼 덜렁거렸다. 가슴이 풀무질하듯 거칠게 오르내렸고 마침내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미친 짐승처럼 앞으로 달려들어 은채가 쥐고 있던 마이크 선을 왈칵 쥐어뜯어 자신의 쪽으로 확 낚아챘다. 이쳐 죽일 미친년아, 강정희의 귀를 찢는 듯한 악다구니가 스피커를 타고 홀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듯 귀를 틀어막았다. 너 돌았어. 어디서 감히 거짓부렁을 늘어놓고 지랄이야. 우리 집안이 뭐 어때서. 내가 너한테 뭘 얼마나 못해줬다고. 4년 내내 피 같은 내 돈으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어디서 감히 은혜도 모르고 신성한 결혼식장 엎어버리려 들어. 이 천박한 년아. 은채는 빼앗긴 마이크를 굳이 다시 뺏으려 들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 확성기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쿵 내디디며 강정희의 광기 어린 눈동자를 정면으로 쏘아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악마 같은 시어머니의 포효를 묵사발 내버렸다. 어머니, 착각 단단히 하시나 본데 똑바로 들으십시오. 마이크를 통하지 않은 생목이었지만 은채의 단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성량과 도끼는 강정희의 비명소리를 완전히 짓눌러버렸다. 제가 그쪽 아들놈 오재훈이랑 연애한 지난 4년 동안 저는 그 집구석에서 쌀알 한 톨, 밥 한 숟갈 공짜로 얻어먹은 적 없습니다. 은채는 검지 손가락을 꼿꼿이 세워 허공을 갈랐다. 제가 광명시 그 집구석 문지방 넘을 때마다 제 돈으로 한우 툭불 세트에 비싼 과일 바구니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하물며 목이 말라 생수 한 모금 마실 때도 그쪽 집 냉장고에 든 물 더럽다고 제가 직접 편의점에서 생수통 사들고 들어가서 마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휙 돌려 단상 밑에서 벌벌 떨며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오재훈을 손가락으로 콱 찔러 가리켰다. 3달 전 그쪽 귀하신 아들놈 생일날 케이크 주문한 것도 내 카드였고 강남역 한복판 비싼 레스토랑 예약한 것도 나였고 당신네 식구들 10명 득식을거리며 처먹은 그 어마어마한 밥값 계산한 것도 전부 다 내 신용카드였습니다. 은채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강정희를 향해 다시 시선을 돌리며 입꼬리를 비틀어 세상에서 가장 조롱 섞인 비웃음을 흘렸다. 지난 4년 동안 내가 당신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공짜로 얻어나온 거라곤 어머니가 직접 찍어 다 낡아빠져서 쓰레기통에 처박을 거달하며 던져주셨던 그 싸구려 플라스틱 쓰레빠 한 켤레뿐입니다. 예식장 안은 마치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저 멀리 주방 안쪽에서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지경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골소를 외치며 손바닥이 부서져라 박수를 치던 교회 권사님들은 이제 다들 꿀먹은 덩어리가 되어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시선을 허공으로 피했다. 행여나 옆 사람과 눈이라도 마주칠까 두려운 듯 핸드백 지퍼만 신경질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며 헛기침을 해댔다. 야, 그때 단상 아래쪽에서 살을 애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오수빈이 미친 듯이 자리에서 튀어올랐다.
얼마나 급하게 뛰어올라오는지 그녀의 하이힐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어대며 따다다닥 하는 신경질적이고 연속적인 타격음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앞뒤 잴 것도 없이 은채의 코앞까지 돌진하더니 눈을 까뒤집고 팔을 허공 위로 쳐들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풍압을 일으키며 은채의 뺨을 향해 사정없이 손바닥을 내리쳤다. 짝! 마치 물기를 잔뜩 머금은 두꺼운 가죽 채찍이 살코기를 후려치는 듯한 끔찍하게 찰진 타격음이 텅 빈 연회홀 천장을 찍고 메아리 쳤다. 은채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휙 꺾였다. 하얀 도자기 같던 그녀의 왼쪽 뺨에는 1초도 안 되어 붉고 흉측한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부풀어 올랐다. 피부를 뜯어내는 듯한 불타는 통증이 신경을 타고 뇌수를 강타했고 귀에서는 잠시삐 하는 이명이 맴돌았다. 장내 곳곳에서 헉 하는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너무 놀라 벌떡 일어서는 하객들도 있었다. 수비는 은채의 콧대 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괴물 같은 표정으로 악을 썼다. 이 미친년아. 너 진짜 선 넘네. 우리 엄마가 이 결혼식 하나 치르느라 얼마나 똥줄 타면서 돌아다녔는지 내가 알아? 쥐뿔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 집안 귀한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가족을 쓰레기로 매도해. 은채는 지그시 눈을 감고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꺾였던 고개를 원래 위치로 되돌렸다. 그녀는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는 나약한 짓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들어 올려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입꼬리에 맺힌 핏방울을 쓱 닦아냈을 뿐이다. 그녀는 삿대질을 한 채 씩씩거리는 오수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은채의 눈빛은 너무나도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마치 쇼윈도에 진열된 영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플라스틱 마네킹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수빈아. 은채의 목소리는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소름 끼치게 할 만큼 부드럽고 차분한 톤으로 착 가라앉아 있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이 끔찍한 분위기 속에서 그 다정함은 도리어 목덜미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 같은 섬뜩함을 자아냈다. 내가 맨날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고 다니던 내 남자친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다닌다는 그 잘난 임준호 말이야. 수빈의 거친 숨소리가 덜컥 멎었다. 핏발이 섰던 그녀의 동공이 일순간 지진이 난 듯 널뛰기 시작했다. 은채는 수빈의 영혼을 꿰뚫어 볼 듯한 시선으로 그 기괴할 정도로 평온한 말투를 이어갔다. 그 새끼, 지난달에 청량리역 뒷골목 모텔촌 끄트머리에 있는 여관방에 3번이나 대실 끊고 들어갔다 나왔어. 너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그 3년 사귄 전 여자친구년이랑 손 꼭 붙잡고 공중에서 삿대질을 하던 수빈의 팔이 마비라도 온 듯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나한테 모텔 입구 CCTV 캡처본까지 다 있어. 은채는 고개를 살짝 비스듬히 기울이며 입꼬리를 올렸다. 지금 이 자리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한번 띄워줘 볼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빈은 척추뼈가 통째로 뽑혀나간 연체동물처럼 온몸에 힘이 탁 풀려버렸다. 그녀의 입은 반쯤 멍청하게 벌어졌고 식도에 커다란 가시가 걸린 것처럼 컥컥 하는 기괴한 바람 빠지는 소리만 뱉어낼 뿐이었다. 짙은 아이라인을 떡칠한 그녀의 두 눈알은 당장이라도 눈꺼풀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극단적으로 팽창했다. 장내의 모든 하객들이 집단 최면에 걸린 듯 극도의 충격과 경악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틈을 타 은채는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혼이 빠져 허수아비처럼 굳어버린 강정이의 덜덜 떨리는 소나귀에서 마이크를 쏙 빼내어 사회자 단상 위에 나무 거치대에 툭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단상 아래 입을 쩍 벌리고 있는 150여 명의 하객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두 발을 다소곳이 모으고 양손을 배꼽 위에 단정하게 포겠다. 그리고 허리를 아주 천천히 숙여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정중한 90도 배꼽 인사를 올렸다. 오늘 귀한 주말에 헛걸음하시게 만들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호텔 컨시어지처럼 깍듯했지만 그 안에는 단 한 톨의 진정한 사과나 죄책감도 묻어있지 않았다. 여러분께서 내신 축의금은 지금 당장 접수대로 가셔서 본인 봉투 찾아서 직접 환불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봉투 집어가는 불상사가 없길 바랍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마침표를 찍듯 차갑게 선언했다. 이 결혼식은 방금 이 시간부로 취소되었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수십 겹으로 덧대어진 무거운 웨딩드레스 치맛자락을 양손으로 걷어쥐고 단상 계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신부 측 혼주석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다. 어머니는 이미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계셨다. 어머니의 두 눈시울은 핏빛으로 붉게 짓물러 있었고 깊게 파인 주름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이 낡은 남색 정장 깃을 짙게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은채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내민 그 거친 손은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굳건하고 강인했다. 은채는 어머니의 투박한 손을 꽉 움켜쥐었다. 핏줄로 이어진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으로 빠르게 번져왔다. 모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미쳐 돌아가는 식장 안의 인간 쓰레기들을 뒤로 한 채 널브러진 잔해 위를 짓밟듯 당당하고 커다란 보폭으로 출구를 향해 걸어나갔다. 등 뒤로 남겨진 연회홀은 폭풍전야의 짧은 정적이 끝남과 동시에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돌변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끝난 강정희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처절한 통곡을 터뜨리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뒤이어 와장창 하는 끔찍한 파열음이 예식장을 찢었다. 오성혁이 이성을 잃고 제 옆에 있던 원목 의자를 집어들어 눈앞의 원탁 테이블 위로 내리꽂은 것이다. 유리잔과 접시들이 산산조각나며 튀어오르는 파편 소리가 귀청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은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예식장의 무거운 회전문 유리를 밀고 밖으로 빠져나오자 12월의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정면으로 덮쳐왔다. 영등포구 특유의 낡은 공장지대에서 날아온 매캐한 쇳가루 냄새와 왕복 8차선 도로의 매연이 섞인 텁텁한 공기가 콧속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은채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결코 향기롭지 않은 공기를 폐부 깊숙이 터질 듯이 빨아들였다. 칼바람이 시퍼렇게 멍들어가는 그녀의 왼쪽 뺨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통증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 차갑고 탁한 공기야말로 뼛속까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자유의 냄새였다.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택시 뒷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먼저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올라탔고 은채도 드레스를 구겨 안으며 그 뒤를 따랐다. 택시 안에는 자동차 부동액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룸미러로 뒷좌석에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삶의 피로가 덕지덕지 묻은 중년 여성의 얼굴을 번갈아 훔쳐보던 기사는 귀신같이 상황을 눈치채고는 입을 꾹 다문 채 묵묵히 미터기 버튼만 찰칵 눌렀다. 신촌동의 그 비좁은 12평짜리 자취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 2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화장실에 비틀어진 플라스틱 문틈으로는 여전히 시퍼런 겨울 냉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낡은 남색 정장 겉옷을 벗어 침대 한 구석에 각을 맞춰 반듯하게 개어놓더니 소매를 걷어붙이고 곧장 싱크대 쪽으로 향했다. 수도꼭지가 열리고 차가운 수돗물이 얼룩진 스테인리스 싱크대를 요란하게 때리며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식장에서 도망쳐버린 그 비겁한 신랑 새끼에 대해서도, 자신의 딸 명의로 몰래 빼돌려진 7천만 원짜리 빚더미에 대해서도, 그리고 딸의 하얀 뺨에 시퍼렇게 물들어가는 선명한 손자국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저 익숙한 손놀림으로 고구마 2개를 벅벅 씻어 전자레인지에 밀어넣고는 빗자루를 들고 아침나절 허둥지둥 나가느라 방바닥에 굴러다니던 머리카락들을 쓸어담기 시작했다. 은채는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팔을 뒤로 뻗어 딩드레스 등판에 달린 투명 지퍼를 주저없이 쫙 내렸다. 징그럽게 무겁던 비즈 장식과 겹겹이 쌓인 하얀 튤레이스가 마치 허물이 벗겨지듯 어깨를 타고 스르륵 흘러내려 방바닥에 처박혔다. 헐렁하고 편안한 회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은채는 싱크대 쪽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거친 손에서 설거지 스펀지를 묵묵히 건네받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피와 살을 나눈 혈육만이 공유할 수 있는 고요함이었다.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위로할 필요도 없었다. 다음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은채는 아담한 규모의 법률 사무소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눈앞의 탁자 위에는 종이컵에 담긴 믹스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수면 위로 하얀 거품이 떠다녔다. 유리문 너머로는 서울의 창백한 겨울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고 있었고 새까만 롱패딩으로 몸을 꽁꽁 감싼 행인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다. 이 변호사 명단은 그녀가 어젯밤 늦게까지 직접 정리한 것이었다. 동네방네 요란하게 광고를 때리는 대형 로펌들은 과감히 배제하고 가사 분쟁과 금융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파고드는 독립 변호사 몇 명을 출연했다. 그녀를 마주하고 앉은 백은지 변호사는 올해 35살로 눈에 띄지 않는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이었다. 머리는 까만색 집게핀으로 아무렇게나 틀어 올렸고 콧대 위에는 무태 안경이 얹어 있었다. 백 변호사가 수북하게 쌓인 서류 더미에서 고개를 들더니 은채가 밀어준 은행 출력물을 손을 뻗어 집어들었다. 사무실 안에는 온풍기가 돌아가는 희미한 소리만 남았다. 백 변호사의 시선이 표 위를 3번이나 꼼꼼히 훑어내리더니 대리 신청인 란의 서명을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렸다. 그리고 마침내 오성혁이라는 세 글자 위에 멈춰 섰다. 타인의 신분 정보를 도용해 전세 자금 대출을 실행했다. 백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마치 건조한 건강검진 결과서를 읽어내려가듯 무심한 어투로 입을 열었다. 이건 이미 단순한 집안 싸움의 범주를 아득히 벗어났습니다.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은채는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다. 백 변호사는 빨간색 볼펜을 집어들고 출력물의 몇 가지 핵심 데이터에 동그라미를 쳤다. 금액은 7천만 원, 엄청나게 거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대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고객님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미방문 증명서와 이 오성혁이라는 사람의 서명이 또렷하게 박힌 원본 신청서 4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증거의 사슬이 아주 완벽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만 접수하면 그 즉시 수사 절차가 개시될 겁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은채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최고 징역 5년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백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상체를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만약 상대방이 초범이고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출금을 전액 변제한다면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때릴 겁니다. 즉, 당장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백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 너머로 은채의 두 눈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다. 하지만 방은채 씨, 이 점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런 대출을 받을 때는 이름 석자만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신분증 원본이나 흠잡을 데 없는 고화질 사본, 심지어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했을 겁니다. 대체 이 오성혁이라는 사람은 그 핵심 서류들을 어떻게 손에 넣은 겁니까? 오재훈입니다. 은채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 티끌만 한 망설임조차 보이지 않았다. 제 전 파혼남이자 오성혁의 아들입니다. 예식장 계약금 확인할 때 쓰라고 제 신분증 사본을 그 인간에게 넘겨준 적이 있거든요. 백 변호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는 빨간 펜을 다시 집어들고 종이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는 건 오재훈 씨 역시 이 사건의 공범, 아니 최소한 방조범이라는 소리군요. 백 변호사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지며 오랜 실무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중함이 묻어났다. 일단 형사 고소가 들어가면 오성혁과 오재훈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가족 내부 혹은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은 어떻게든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합의금으로 회유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도덕적인 가스라이팅을 해대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목을 졸라댈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합의서가 없으면 실형을 살 확률이 수직으로 상승하니까요. 백 변호사가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두 손을 깍지 껴 책상 위에 올렸다. 방은채 씨,
저는 이맘때쯤 마음이 약해지는 여성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이인데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사람을 유치장에 쳐넣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면서요. 만약 고소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포기하거나 그쪽 집안 식구들이 찰거머리처럼 들러붙는 걸 견디지 못하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준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 이 부자를 나란히 피고인석에 세울 각오 단단히 되셨습니까? 은채는 안경알 너머 백 변호사의 짙은 눈동자를 마주 보았다. 단상 위에서 지갑을 내놓으라며 손바닥을 까딱거리던 강정희의 모습,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뺨을 후려치던 오수빈의 소나귀, 그리고 일단 신용만 해. 나중에 내가 뺏어다 줄게라고 짓거리던 오재훈의 그 가벼워 빠진 주둥아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손을 뻗어 책상 위에 놓인 사건 위임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백 변호사님, 은채는 옆에 놓인 까만색 사인펜의 뚜껑을 뽑았다. 제 요구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조정도 없습니다. 그쪽 집구석에서 나오는 합의금 따위 단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제 이름에 들러붙은 이 7천만 원이라는 빚의 꼬리표를 영원히 잘라내버리고 그 두 인간의 전과 기록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빨간 줄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펜 끝이 종이 위로 떨어지며 무겁고도 선명한 획을 그어나갔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써 내려간 그녀는 마지막 획을 어찌나 힘주어 그었는지 종이 뒷면까지 움푹 파일 정도였다. 사흘 뒤 영등포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 안에는 진한 카페인과 찌든 밤샘 근무가 뒤섞인 시큼한 냄새가 훅 끼쳤다. 형사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폭우처럼 쏟아졌다. 은채는 접이식 철제 의자에 앉아 맞은편에 앉은 형사가 경찰 시스템에 자신의 고소장을 입력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소인 1. 오성혁. 피고소인 2. 오재훈. 형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큰 소리로 한 번 더 확인하더니 엔터키를 경쾌하게 쳤다. 프린터가 위잉거리며 사건 접수증을 뱉어냈다. 새빨간 직인이 찍힌 접수증이 은채의 눈앞으로 밀려온 시간은 오후 4시였다. 같은 시각, 경기도 광명시의 전세 아파트. 거실 암막 커튼은 빈틈없이 쳐져 있어 대낮인데도 집 안은 캄캄했다. 공기 중에는 지독한 숙취와 알코올 냄새가 둥둥 떠다녔다. 오성혁은 누렇게 빛바랜 러닝셔츠 바람으로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먹다 남은 소주 반 병이 들려 있었다. 결혼식장이 쑥대밭이 된 이후로 이 아파트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정희는 온종일 안방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울고불고 욕을 해댔다. 주제 파악도 못하는 방은채를 씹어대다가 자기네 꼴을 구경하며 비웃었을 교회 권사님들을 향해 쌍욕을 퍼부었다. 지금 그녀는 거실 탁자 옆에 쭈그려 앉아 예식장에서 반품 들어온 답례품 사탕 봉지를 보일러가 들어오는 바닥에 퍽퍽 내동댕이 치고 있었다. 이것 좀 봐. 이 꼴 좀 보라고. 강정희의 목소리는 쇳덩이를 사포로 긁는 것처럼 찢어질 듯 쉬어 있었다. 예식장 식대랑 대관료는 허공에 날아갔지. 친척들 축의금은 모조리 다 토해냈지. 내 이 늙은 체면이 광명 바닥에서 아주 개작살이 났어. 이게 다 당신이 낸 그 썩어 빠진 아이디어 때문이잖아. 왜 하필 그 기집애 이름으로 대출을 받겠다고 설쳐대서는. 오성혁은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탁자 위에 빈 병을 쾅 소리가 나게 때려 박았다. 지금 나불대고 잘났다고 씨부리는 거냐. 그는 핏발이 시뻘겋게 선 눈가를 부라리며 악을 썼다. 내년이 허구한 날 그 망할 놈의 대형 TV로 바꿔야 한다고 징징대지만 않았어도. 내가 하객들 앞에서 쓸데없이 가오 잡으려고 안달만 안 했어도 이 집구석에 돈이 말랐겠어? 이 아파트 전세금이 5천만 원이나 뛰었는데 내가 대출이라도 안 끌어오면 우리 식구 다 같이 서울역 지하도에 박스 깔고 잘 판이었어.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랬는데? 다 우리 집안 뽀대 좀 나게 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강정희도 지지 않고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악다구니를 썼다. 근데 당신 아들놈이 고르고 고른 기집애 수준 좀 보라고. 위아래도 모르는 싼 것이 어디서 하객들 다 보는 앞에서 시부모를 개망신줘. 이제 어쩔 거야. 이 7천만 원 대출 은행에서 까발려지기라도 하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파 위에 팽개쳐진 스마트폰이 신경질적인 진동음과 함께 울려댔다. 오성혁은 짜증스럽게 폰을 움켜쥐고 화면을 흘겼다. 모르는 유선 전화번호였다. 통화 버튼을 거칠게 밀어 올리며 퉁명스럽게 여보세요 하고 뱉었다. 수화기 너머로 감정의 기복이라곤 한 톨도 없는 건조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성혁 씨 본인 되십니까? 여기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입니다. 폰을 쥐고 있던 오성혁의 손이 발작하듯 덜컥 떨렸다. 차가운 식은 땀 한 방울이 굴의 나룻을 타고 쭈르륵 흘러내렸다. 오성혁 씨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타인 명의 도용을 통한 금융대출건으로 피소된 사건이 현재 정식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본서에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범으로 함께 고소된 아드님 오재훈 씨에게도 동반 출석하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오성혁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짐승의 쇳소리조차 튀어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바싹 마른 지푸라기 한 움큼을 쑤셔 넣은 것처럼 뻑뻑하고 아려왔다. 그는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렀다. 누구 전화야? 강정희는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린 남편의 낯짝을 보고 발악을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다. 오성혁은 정면을 꽉 채운 그 거대한 TV 모니터만 동공이 풀린 채 응시했다. 몇 초 뒤 그가 갑자기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괴성을 내지르더니 탁자 위 빈 소주병을 거머쥐고 맞은편 벽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졌다. 와장창. 두꺼운 유리병이 실크 벽지에 내리꽂히며 순식간에 산산조각이나 사방으로 폭발했다. 초록색 유리 파편이 독한 알코올 냄새와 뒤섞여 폭우처럼 쏟아졌고 누런 장판 바닥 위로 뿔뿔이 흩어졌다. 깍! 강정희가 본능적으로 양팔로 머리를 감싸 안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날카로운 파편 몇 조각이 그녀의 발치까지 튕겨왔다. 그녀는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어 미쳐 날뛰는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경찰서 보성혁이 양손으로 제 머리통을 쥐어뜯으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처박힌 목소리로 부들부들 떨었다. 그 독한 년이 기어코 고소장을 쑤셔 넣었어 경찰서로 튀어들어와서 조사받으란다. 강정희의 입이 떡 벌어졌다. 사방에 깔린 유리 파편을 멍하니 쳐다보던 그녀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향해 펄쩍 몸을 던졌다. 안 돼. 가면 우리 집안 끝장이야. 7천만 원이라고. 판사가 징역 때릴 텐데 그녀는 장판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헛소리를 꽥꽥 내뱉었다. 두 손으로 미친 듯이 바닥의 유리 조각들을 쓸어 모으기 시작했다. 마치 이 쓰레기들을 다 치워버리면 이 끔찍한 악몽도 없던 일이 될 것처럼. 빨리 그년한테 전화 걸어. 당장 재훈이 보고 쫓아가서 그년 발바닥이라도 핥으면서 무릎 꿇으라고 해. 전과자는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그 순간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유리 파편 하나가 그녀의 검지손가락 지문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찌릿한 고통에 강정희가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조각을 확 뽑아냈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손가락 끝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시뻘건 핏방울이 누런 바닥 장판을 물들이며 마치 섬뜩한 꽃송이처럼 피어났다. 제 손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멍하니 쳐다보던 그녀는 결국 악다구니를 멈추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처절한 통곡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닷새째 되던 날. 인터넷 여론에 불이 붙는 속도는 느릿느릿한 법적 절차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광폭했다. 예식장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하객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어둔 영상이 국내 최대 익명 커뮤니티에 떡하니 올라온 것이다. 거리가 멀어 화면은 멀미가 날 정도로 흔들렸지만 녹음된 오디오만큼은 소름 끼치도록 선명했다. 강정희의 찢어질 듯한 내 월급 통장 당장 내놓아라 하는 고성과 은채의 서늘한 7천만 원 대출부터 갚으실 겁니까? 아니면 저 89만 원짜리 원피스 할부부터 막으실 겁니까? 하는 사이다 반격이 친절하게도 새빨간 자막으로 박혀 있었다. 게시물의 제목은 결혼식장에서 며느리 월급 통장 뜯어내려다 참교육 당한 기생충 시댁이었다. 단 24시간 만에 조회수는 300만 회를 거뜬히 뚫어버렸다. 은채는 피부과 탈의실 캐비닛 앞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미친 듯이 스크롤에 대는 댓글 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와, 이거 완전 현실판 기생충 아니냐?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여자 하나 피를 쪽쪽 빨아먹네. 미친, 예비 며느리 신분증 훔쳐서 7천만 원 대출받는 건 가족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잖아. 89만 원짜리 원피스 꼬라지 보소 신우이라는 여는 새언니를 자기 전용 ATM기로 아는 듯. 심지어 지상파 방송국의 유명 시사 고발 프로그램 작가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까지 보내와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를 보장할 테니 인터뷰에 응해달라고 매달렸다. 은채의 답장은 단 2글자였다. 거절.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건 키보드 워리어들의 값싼 동정이 아니라 살을 에이는 법의 심판뿐이었다. 하지만 한번 미쳐 날뛰기 시작한 네티즌들의 분노는 피해자의 침묵 따위로 꺼질 불씨가 아니었다. 영상의 어마어마한 화제성을 등에 업고 셜록 홈즈 뺨치는 네티즌 수사대가 순식간에 신상 털기에 돌입했다. 잠깐만, 영상에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고개 쳐박고 있는 저 신랑 새끼 어디서 존나 많이 본 낯짝인데? 서대문구의 수학보습학원 강사라고? 헐, 대박. 저 인간 지금 우리 애가 다니는 땡땡 수학학원 오선생 맞잖아. 시바, 진짜 저 새끼 맞네. 부모랑 짜고 사기 대출이나 치는 예비 전과자 새끼가 우리 딸한테 미적분을 가르쳤다고? 아, 토 쏠려. 그날 오후 2시 서대문구 땡땡 수학학원. 오재훈은 보드마카를 쥔 채 교탁 앞에 서 있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고 넥타이는 맥없이 비뚤어져 있었다. 며칠째 이어지는 경찰서 출석 통보와 집구석에서 벌어지는 부모님의 피 튀기는 막장 드라마 때문에 그의 멘탈은 이미 갈갈이 찢겨나간 상태였다. 그가 화이트보드 쪽으로 몸을 돌려 미적분 공식을 적어 내려가는 순간 등 뒤에서 벌집을 쑤신 듯한 수군거림이 등골을 찔렀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킥킥대며 스마트폰 화면을 돌려보고는 벌레라도 보듯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재훈의 뒤통수를 위아래로 훑어대고 있었다. 재훈의 셔츠 등판이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들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깔며 보드마카로 칠판을 탁탁 쳤다. 조용히 해, 칠판 봐라. 아무도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맨 앞줄에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던 남학생 하나가 아예 보란 듯이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으며 비아냥거리듯 휘파람을 불었다. 선생님, 7천만 원 대출받은 건 다 갚으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교실 안은 터질 듯한 폭소와 조롱으로 뒤집어졌다. 재훈의 안면에 돌던 핏기가 백지장처럼 싹 가셨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보드마카가 힘없이 빠져나가며 바닥에 탁하고 나뒹굴었다. 바로 그때 교실 앞문이 벌컥 열렸다. 얼굴이 시퍼렇게 굳은 원장실 실장이 문과에 서서 그를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오 강사님. 원장님이 당장 원장실로 호출하십니다. 원장실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복도가 끝없는 지옥문처럼 느껴졌다. 지나치는 모든 강사들과 원생들이 곁눈질로 그를 보며 벌레 피하듯 물러섰다. 원장실 문고리를 잡아당길 때 재훈의 무릎은 이미 사시나무처럼 후들거리고 있었다. 원장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그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그는 모니터 화면을 무자비하게 재훈 쪽으로 확 돌려버렸다. 화면에는 학원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꽉 채운 수강료 환불 요청 글들이 피눈물처럼 쏟아져 있었다. 오늘 아침 문 열자마자 지금 이 시간까지 15명의 학부모가 전화로 수강 취소를 때리고 나갔어. 원장이 의자에 삐딱하게 기대앉으며 드라이아이스 같은 목소리를 뱉어냈다. 취소 사유가 뭔지 알아? 사기 전과가 생길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내 귀한 자식 수학을 맡길 수 없다였어. 이 15명의 원비가 우리 학원에서 600만 원 매출 손실을 의미한다고. 재훈은 책상 앞에 뻣뻣하게 서서 양손으로 바지 재봉선을 찢어질 듯이 움켜쥐었다. 구슬 같은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뚝뚝 떨어져 카페트를 적셨다. 원장님, 오해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그 악마의 편집 영상은 다 앞뒤 다 자른 겁니다. 제가 다 해명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집안일일 뿐이고 학원 수업에는 단 1%도 지장 안 가게 그의 목소리는 벌벌 떨리다 못해 비굴하게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집안일, 원장이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경찰서 수사팀에서 우리 학원 인사과로 당신 재직 증명서 넘기라고 공문까지 날아왔는데 나보고 그게 집안일이라고 믿으라는 건가? 원장이 서랍을 열어 흰색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책상 위로 쓰레기 던지듯 툭 던졌다. 이번 달 열흘치 일한 강사료 정산한 거야? 오 강사, 우리 학원은 애들 대학 보내는 교육기관이지 전과자들 갱생시키는 수용소가 아니야? 맘카페 아줌마들 분노 터지는 꼴 나 더 이상 못 봐. 이번 달 말일까지 갈 것도 없어. 오늘 당장, 지금 당장 당신 교무실 책상 짐 빼서 학원에서 꺼져. 원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이제 곧 결혼도 해야 하고 하니 당장 저희 집구석이 빚더미에 앉게 생겼습니다. 저 이 일자리 잘리면 정말 죽습니다. 원장님, 재훈이 짐승처럼 허리를 꺾으며 거의 바닥에 무릎을 꿇다시피 매달렸다. 하지만 원장은 자리에서 털썩 일어나 머그잔을 들고 정수기 쪽으로 걸어가며 무자비한 뒤통수만 남겼다. 곱게 내 짐 싸서 나가. 경비원 불러서 학원 밖으로 짐짝처럼 던져지는 꼴 당하기 싫으면? 재훈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복도 밖에서 쉬는 시간을 알리는 쨍한 타종 소리가 울렸다. 그 시끄러운 벨소리가 마치 녹슨 톱날처럼 팽팽하게 끊어지기 직전인 그의 신경을 박박 긁어댔다. 좁아터진 자취방에서 불평 한마디 없이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주던 그 멍청하고 순진한 여자가 이번에는 제 손으로 완벽하게 그의 밥줄을 박살내버렸다는 사실을 그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다. 그로부터 2주 뒤, 서울 강남구의 유명 카페. 오수빈은 창가 쪽 명당 자리에 앉아 얼굴을 반이나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채 스마트폰 액정이 부서져라 손가락을 놀리고 있었다. 그녀는 벌써 일주일째 대학교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과 동기들부터 선후배들까지 그녀를 보는 눈빛이 벌레 보듯 혐오스러웠고 심지어 학과 복도에서는 보란듯이 큰 소리로 89만 원짜리 명품은 드라이클리닝을 어떻게 하나 몰라라며 그녀를 대놓고 조롱했다. 그녀가 인생의 트로피처럼 모시던 그 잘난 트위드 원피스는 지금 불타는 인두처럼 흉측해져 옷장 맨 밑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저히 이 수모를 참아 넘길 수가 없었다. 머리털 나고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싶은 건 부모님이든 오빠든 어떻게든 갖다 바쳤다. 대체 그 방은채라는 보잘것없는 기집애가 뭐라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주제에 감히 자기 가족의 인생을 이토록 시궁창으로 처박는단 말인가. 수빈은 인스타그램 앱을 켜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장문의 호소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최근 인터넷에 저희 가족을 향한 악의적인 억측과 마녀사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제발 악마의 편집에 선동되지 마세요. 그 파혼한 전 새언니야말로 처음부터 저희 집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뱀 같은 여자입니다. 어떻게든 합의금 뜯어내려고 제일 중요한 결혼식 날 작정하고 그 난리를 친 거라고요. 저희 엄마가 워낙 옛날 분이시라 욱하는 마음에 말실수 한 번 하신 것 가지고 시댁 식구들 피를 말려 죽이려 들다니 이게 사람 할 짓인가요? 무분별한 사이버 불링, 사람 하나 진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타가 없는지 2번이나 꼼꼼히 확인한 후 그녀는 결연하게 업로드 버튼을 터치했다. 그녀의 얕은 대가리 속에서는 눈물겨운 호소문이 순진한 네티즌들의 동정 여론을 싹 쓸어올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의 매운맛은 결혼식 날 방은채에 뺨 후려치기보다 훨씬 잔인하고 신속하게 날아왔다. 글을 올린 지 고작 10분 만에 댓글창은 말벌떼처럼 몰려든 네티즌들의 융단 폭격에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처음엔 전후 사정을 모르는 몇몇이 위로의 글을 달아주는 듯했으나 여론의 바람 방향이 시퍼렇게 뒤집히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어떤 익명 계정이 그녀의 피드에 일련의 캡처본 링크를 도배해버린 것이다. 전부 다 수빈이 지난 반년 동안 인스타그램에 과시용으로 올렸던 사진들이었다. 샤넬 가브리엘 호보백을 메고 청담동 오마카세에서 초밥을 입에 쑤셔 넣는 사진, 명품 비키니를 걸치고 제주도 5성급 호텔 풀장에서 찍은 셀카, 심지어 광명시 전세 아파트 거실에서 찍은 전신샷의 배경에는 새언니 명의를 훔쳐 산 그 보호 필름도 안 뗀 LG 최신형 대형 TV가 당당하게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분노한 네티즌들의 십자포화가 댓글 창을 미친 듯이 덮쳐왔다. 이게 내가 말한 말실수 한 번 하신 옛날 분의 소박한 집구석 꼬라지냐? 입으로는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며느리 월급 카드 내놓으라 발악하면서 신우이녀는 수백만 원짜리 백 메고 호캉스나 쳐다니네. 그 돈 다 누구 피 빨아먹고 나온 거임? 저 TV도 보나 마나 새언니 명에 훔쳐서 산 거 맞지? 진짜 이 기생충 집구석, 대한민국 인류의 바닥을 뚫어버리네. 혓바닥 길게 놀리지 말고 니네 아빠가 사기친 7천만 원이나 빨리 토해내라. 89만 원짜리 명품들은 구걸충아. 수빈의 손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악플을 지워보려고 화면을 미친 듯이 찔러댔지만 1초가 멀다 하고 쏟아져 들어오는 새 댓글들 때문에 액정이 지진난 듯 요동쳐 삭제 버튼조차 제대로 누를 수 없었다. 침을 뱉듯 쏟아지는 조롱과 경멸의 활자들이 서슬퍼런 비수가 되어 그녀의 눈알을 푹푹 쑤셔댔다. 대학교 입학 때부터 장장 4년을 뼈 빠지게 연기해온 강남 부잣집 딸내미라는 허영심 가득한 가짜 인스타그램 인생이 고작 캡처본 몇 장과 팩트 폭행 댓글 몇 줄 앞에 종이 쪼가리처럼 처참하게 구겨지고 짓밟혔다. 그녀의 호흡이 미친 듯이 가빠졌고 흉곽이 찢어질 듯 들썩거렸다. 숨통을 조여오는 어마어마한 수치심과 공포에 소나기 힘이 탁 풀려버렸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스마트폰이 카페 원목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수빈은 허겁지겁 스마트폰을 주워들었지만 손바닥에 흥건히 고인 땀 때문에 지문 인식마저 먹히지 않았다. 3번이나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겨우 잠금을 푼 그녀는 방금 올린 글을 번개처럼 삭제해버리고는 발작하듯 계정 전체를 비공개로 돌려버렸다. 그 도망질을 끝내고 나서야 그녀는 척추가 부러진 짐승처럼 의자에 푹 고꾸라졌다. 카페 안에는 여전히 우아하고 경쾌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수빈의 귓가에는 그 곡이 자신의 화려했던 가짜 인생을 파묻어버리는 끔찍한 장송곡으로 들릴 뿐이었다. 3개월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건조하고 엄숙했다. 피고인석에는 다리미질 한 번 안 한 듯 구깃구깃한 회색 점퍼 차림의 오성혁이 서 있었다. 불과 몇 달 새 머리카락은 절반 넘게 새하얗게 새어버렸고 태평양 같던 떡 벌어진 어깨는 흉측하게 굽어 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죄인처럼 대가리를 푹 쳐박고서 밑창이 다 달아빠진 자신의 구두코만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낡은 겨울 코트를 걸쳐 입은 강정희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밤새 오열한 듯 호두알처럼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손에는 이미 눈물 콧물로 질척해진 휴지 조각을 꽉 쥔 채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억양에 맞춰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몸을 떨었다. 피고인 오성혁은 불법적인 재물 편취를 목적으로 피해자 방은채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분 정보 및 인감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전세 자금 대출 신청서 및 관련 부속 서류를 위조하였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구성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편취 금액이 7천만 원으로 그 액수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입니다.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함은 물론 피해자의 경제적 생활 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중대 범죄로 판사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다.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메스로 이 파탄 난 가족의 마지막 알량한 자존심을 싹둑싹둑 도려내는 듯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오성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아울러 벌금 1,000만 원을 병과한다. 집행유예라는 네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뻣뻣하게 얼어붙어 있던 강정희의 몸이 고무줄 끊어지듯 탁 풀리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당장 교도소 짬밥을 먹지 않게 된 것, 그것은 시골에 쥐꼬리만 하게 남아있던 조상 땅을 헐값에 다 내다 팔고 제3금융권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은행에 7천만 원을 갚아낸 피눈물 나는 결과였다. 이 한 장의 판결문으로 감옥행을 피한 대신
이 집구석의 밑바닥까지 모조리 탈탈 털려버린 것이다. 정작 이 짜릿한 심판의 무대에 피해자 방은채는 그림자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신촌 피부과 의원 은채는 직원 탈의실에 서 있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과 알코올의 서늘하고 깨끗한 냄새가 떠돌았다. 방금 시술실에서 입었던 위생복을 벗어 던진 참이었는데 낡은 철제 캐비닛 안에 엎어둔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하며 하얀 불빛을 뿜어냈다. 그녀는 무심하게 폰을 집어들었다. 백은지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였다. 이겼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떨어졌네요. 민사상 책임 소재 부분도 법원 판결문 나왔습니다. 그 7천만 원짜리 불법 대출로 인해 발생했던 금융사고 및 신용불량 기록은 전부 오성혁 단독 책임으로 귀속 조치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해당 은행에 판결문 정본 접수시켰으니 늦어도 다음 주면 방은채 씨의 개인 신용 등급은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하게 복구될 겁니다. 은채는 액정 화면에 떠있는 완벽하게 복구될 겁니다라는 글자에서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 피튀기는 복수에 성공했다는 짜릿한 희열도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허탈감도 없었다. 그저 지난 몇 달간 명치 끝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치워져 나간 느낌이었다. 폐부 깊숙이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가 부드럽게 빠져나갔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침내 본래의 톱니바퀴를 찾아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찔러 넣은 뒤 옷걸이에 걸려있던 눈부시게 하얀 가운을 빼들었다. 팔을 꿰어 입고 단추를 야무지게 채운 뒤 청진기를 목에 걸었다.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망을 단정하게 매만진 그녀는 힘차게 문을 열어젖히고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오후 진료 스케줄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6개월 후 초여름. 서울 저녁에 지루하고 눅눅한 장마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광명시의 그낡은 다세대 전세 아파트 입구 앞에는 샛노란 이삿짐센터 화물차 한 대가 덩그러니 시동을 켜고 있었다. 오성혁이 7천만 원의 대출금을 갚느라 끌어다 쓴 사채빚 이자와 1천만 원의 벌금 폭탄을 감당하지 못해 뻗어버리자 다음 계약 갱신 때 올려달라는 전세금은커녕 다달이 밀린 월세 한 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집주인은 몇 번의 통보 끝에 칼같이 명도 소송을 때려버렸다. 오늘 아침 일찍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현관문에 살벌한 강제 집행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간 참이었다. 아파트 외벽을 타고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 때문에 아스팔트 바닥은 온통 진흙탕 웅덩이로 변해 있었다. 비옷을 덮어쓴 험상궂은 인부 몇 명이 옷이 집안에 낡아빠진 가구들을 짐짝 던지듯 거칠게 화물차 적재함으로 쑤셔넣고 있었다. 강정희는 우산살이 부러져 비가 줄줄 새는 싸구려 비닐우산을 받쳐 들고 진흙탕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빗물에 잔뜩 떡진 머리카락이 뺨에 미역줄기처럼 들러붙어 길바닥에 나앉은 꼴이 따로 없었다. 아이고, 아저씨들. 좀 살살 다뤄요. 그 TV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건데 그녀가 돌연 미친 듯이 꽥 비명을 질렀다. 인부 2명이 영차거리며 예의 그 번쩍거리던 LG 최신형 대형 TV를 화물차 쪽으로 들고 가던 참이었다. 빗물에 질퍽이는 바닥 탓에 앞서가던 인부의 발이 훅 미끄러졌고 묵직한 TV 모서리가 쇳덩이로 된 화물차 적재함 문짝에 콰당하고 사정없이 들이박혔다. 빠직 하는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파열음. 모니터 왼쪽 하단의 유리가 순식간에 거미줄처럼 박살나며 흉측한 실금이 액정 한가운데까지 쫙 뻗어나갔다. 강정희는 우산마저 내팽개치고 짐승처럼 달려들어 아작이 난 액정 화면을 두 손으로 더듬으며 오장육부가 다 찢어지는 듯 일그러진 얼굴로 울부짖었다. 친척들에게 잘 사는 척 허세를 부리려고 며느리 명의까지 도둑질에 사들였던 그 잘난 대형 TV는 결국 이 저주받은 집구석의 꼬라지처럼 돌이킬 수 없이 산산조각 나버렸다. 하지만 비에 젖어 짜증이 날 대로 난 인부들은 그녀의 울부짖음 따위는 개나 주라는 듯 박살난 TV를 적재함 구석탱이로 험악하게 밀어 넣어버렸다. 그날 늦은 오후 쓰레기 같은 가재도구들을 잔뜩 구겨 넣은 화물차는 경기도 시흥시의 인적 드문 낡고 궁상맞은 동네로 기어들어갔다. 가파른 언덕길 맨 밑바닥에 자리 잡은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 새방. 그것이 한때 우리 오씨 집안의 법도 운운하며 거드름을 피워대던 이 기생충 가족의 새로운 구치소였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야속한 장맛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져 내렸다. 지하 새방에는 보일러의 온기라곤 사치였고 오직 뼈를 녹일 듯한 서늘한 습기만이 가득했다. 습기를 먹고 썩어 들어간 벽지는 이미 시커먼 곰팡이를 훈장처럼 달고 너덜거렸다. 강정이가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요이불 두 채를 얼음장 같은 시멘트 바닥에 깔기 무섭게 길바닥과 맞닿은 좁은 창틀 틈새로 흙탕물이 꾸역꾸역 역류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썩은 물이 곰팡이 핀 벽지를 타고 질질 흘러내리며 금세 요이불 끄트머리를 축축하게 적셔 들어갔다. 오성혁은 반대편에 깔린 은박 돗자리 위에 돌아누운 채 시체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잘난 수학 강사 자리에서 쫓겨난 오재훈은 배달 라이더로 뛰어나갔지만 비가 이토록 쏟아지는데도 코빼기 하나 비치지 않았다. 그 잘난 부잣집 딸내미 행세를 하던 오수빈은 곰팡내 나는 꼬라지를 못 견디겠다며 며칠 전 친구 집에 빈대 붙들어 기어나간 뒤로 연락조차 뚝 끊겨버렸다. 강정희는 시궁창 물의 절반이 젖어버린 요이불 위로 털썩 주저앉았다. 비좁고 천장이 낮은 지하방 안에서는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흡사 폭포수처럼 웅웅 울려 퍼졌다. 소름 끼치는 냉기가 꼬리뼈를 타고 척추로 기어 올라왔다. 방구석을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돈벌레 한 마리를 멍하니 쳐다보던 그녀의 뇌리에 불과 반년 전 그 화려하고 으리으리했던 예식장 단상 위에서 스스로 마이크를 움켜쥐고 천하를 호령하듯 내뱉었던 그 거만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다. 돈 관리는 이 애미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내가 딱 틀어쥐고 통제해줘야 가정이 평안한 거다.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습기 차고 썩어가는 장판 바닥에 웅크리고 앉은 강정희의 입에서 돌연 실성한 듯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무덤 같은 지하방 안에서 기괴하게 울렸다. 이내 그 웃음은 찢어질 듯한 기침소리로 변하더니 이윽고 짐승이 피를 토해내는 듯한 처절하고 소름 돋는 곡소리로 뒤바뀌어 새방을 섬뜩하게 울렸다. 1년 후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은채가 새집으로 이사하는 날은 기가 막히게 눈부신 화창한 날씨였다. 반년 전 그녀는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경력과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강남구에서 제일 가는 대형 성형외과 수술실 수간호사로 스카우트되었다. 연봉은 단숨에 40%나 뛰어올랐다. 통장에 꽂히는 두둑한 월급과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둔 적금을 털어 마침내 겨울엔 코가 시리고 여름엔 찜통이던 화장실 문짝조차 닫히지 않던 신촌동 12평짜리 자취방을 시원하게 벗어던졌다. 정남향으로 시원하게 뚫린 이 24평짜리 아파트는 채광이 예술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뚫고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최고급 원목마루를 포근하게 덮여주었다. 무엇보다 가장 끝내주는 사실은 이 번듯한 아파트의 억 단위 전세 보증금 중 단일원도 남의 돈이 섞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직 그녀 자신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자신의 깨끗한 신용 등급으로 계약한 온전한 그녀만의 집이었다. 어머니는 이사 날에 맞춰 대구에서 KTX 첫 차를 타고 한달음에 올라오셨다. 오후 2시 겹겹이 쌓여있던 이삿짐 박스가 모두 치워지고 살림살이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모녀는 시원하게 뻥 뚫린 거실 한가운데 털썩 양반다리를 하고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방금 배달시킨 윤기 좔좔 흐르는 짜장면 2그릇이 놓여 있었다. 단무지를 씹어먹는 경쾌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나무젓가락으로 까만 춘장을 쓱쓱 비비다 말고 널찍하고 눈부시게 밝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곰팡이 하나 없이 새하얀 벽지, 삐걱거리지 않고 바닥에 단단하게 뿌리내린 식탁 의자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짜장면 한 젓가락을 후루룩 삼킨 어머니가 불쑥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더니 세상만사 다 꿰뚫어본 도사 같은 말투로 입을 뗐다. 우리 은채야. 응, 은채는 젓가락으로 큼지막한 고기 고명을 집어 올렸다. 나중에 행여라도 다시 산에 만날 일 생기거든 그놈 겉모습이 성실한지만 보지 마라.
그놈 애미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든 절대 믿지 말고 어머니는 젓가락 끝으로 허공을 찌르듯 가리키며 엄숙하게 선언했다. 제일 먼저 그놈 손모가지 끌고 은행부터 가서 신용 등급부터 까보라고 해라. 제 이름 석자 신용도 하나 못 지키는 놈들은 혼이 날 자격도 없는 종자들이다. 입안 가득 면발을 오물거리던 은채는 그 말에 컥하고 춘장 국물의 사레가 들리고 말았다. 콜록, 쿨럭, 그녀는 입을 틀어막은 채 숨 넘어가듯 기침을 해댔다. 기침에 눈물까지 핑 돌았지만 이내 그녀는 바닥을 탕탕 내리치며 거침없는 폭소를 빵 터뜨렸다. 꾸밈없이 호탕한 웃음소리가 탁 트인 거실을 가득 채우며 메아리 쳤다. 그동안 그녀의 삶을 옥죄고 있던 무거운 짐을 완전히 털어낸 통쾌한 웃음이었다. 거대한 유리창을 관통한 오후의 눈부신 햇살이 두 사람 위로 찬란하게 쏟아져 내렸다.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마루 위로 모녀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갔다. 은채는 맨발로 원목 마루를 꾹 디뎌보았다. 새 아파트의 보일러 덕분에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마루의 온기는 흔들림 없이 훈훈하고 든든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찌질한 사내가 주둥이로만 뱉어내던 헛된 미래 위에 앉아있지 않았다. 가증스러운 시어머니가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올가매려 했던 빚도 안 드는 반지하 셋방에 처박히지도 않았다. 그녀는 지금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완벽하게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 위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서 있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문이 꽉 닫히지 않아 시퍼런 겨울 칼바람이 발목을 썰어대는 그딴 낡은 문틈을 마주할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